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은 왜 찾아왔을까요? 그 말씀을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물가라는 건 물건의 가격일 겁니다. 그죠? 가격은 무엇과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아마 다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수요와 공급일 겁니다. 물가가 올라갈 때는 공급은 무언가 부족하겠죠. 그리고 수요는 폭발을 했겠죠. 공급이 적은데 수요가 넘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원리도요,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공급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수요는 강하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공급 충격이라는 단어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지난해에 에너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보면은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차트죠. 이 국제 유가의 추이하고 크게 벗어나 있질 않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제 유가가 지난해 2월 24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러시아의 원유는요,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송유관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에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럼 유럽은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다 러시아에 대해 강한 의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에너지의 공급이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럽은 당연히 별도로 원유라든지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다면 다른 데서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쪽에서 이미 쓰던 에너지를 유럽까지 같이 수요로 땡기면 어떨까요? 원유의 공급은 적은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유럽까지 가해지면서 더 커지니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너지를 구하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참 독특한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더 강해집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구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수요 사이드에선 더 많이 쟁여놓고 싶은 생각이 들죠. 마스크 혹시 기억나세요? 마스크 사려고 줄 서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줄 서셨던 분들 집에 대개 아마 마스크가 몇 개씩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사려고 그 오랜 줄을 서서 2시간씩 줄을 서서 마스크 2개, 4개씩 사곤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당장 쓸 수 있는 마스크는 있지만 앞으로 더 이상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구할 수 있는 지금 최대한 구해놓자라는 생각이 작용을 했겠죠. 공급이 어렵잖아요. 미리 더 많이 쟁여두고 싶은 그런 심리가 생겨납니다. 그런 걸 예비적인 수요라고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많은 원유나 천연가스를 쟁여두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예비적인 수요까지 폭발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차트를 보시면 22년도 4월달, 5월달에 걸쳐서 큰 봉우리가 하나 솟기 시작을 하죠.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격하게 뛴 것이죠. 그럼 이런 건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했겠죠. 잠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컴퓨터라든지 각종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전자기기마다 반도체라는 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 크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원리가 작동을 하겠죠. 반도체의 공급이 못 따라오니까 공급이 안 될 것 같으면 수요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쟁여놓고 싶은 수요가 생기죠. 그래서 지난해나 2년 전만 해도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반도체 품귀가 나타나게 되니까 자동차 생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차를 만들게 되면 이 신차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새로운 차를 주문한 다음에도 그 차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 새로운 차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떨까요? 중고차 시장으로 돈이 몰려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중고차 가격이 천장부지로 뛰어오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드렸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요,
이 중고차 가격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뛰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요. 공급 사이드의 불안감, 불안한 공급이 무엇을 만들었다? 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깨운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엔드 조건으로 수요가 폭발했을 때 나타나게 되겠죠. 수요의 충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잠깐 보시죠. 자, 이 차트는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추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차트를 보시기 전에 제가 사전 설명을 조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20년도 3월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집니다. 그 이전에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그래도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 국가가 빚이 조금씩 많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빚이 많은 상태죠. 자,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죠. 불황이 닥쳐도 우리가 불황이 닥쳤을 때 경제 활동을 멈추면 괜찮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파산을 하는 문제가 생기죠. 빚이 없으면 그런 불황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경제 활동이 멈추는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찾아오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면 그런 기업에 대출을 해줬었던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겠죠.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면 은행들이 무너질까 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현금을 쟁여놓고 싶겠죠. 은행들이 현금을 쟁여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에 투자한 걸 다 팔고 돌아와야 되겠죠. 혹시 지난 시간에 어항이 깨질 때,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이후에 이걸 막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 비슷한 모습이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20년도 3월 달에 굉장히 일시적으로 압축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요?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그쪽은 의사가 아니죠. 그걸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손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문제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멈추는 현상, 요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멈춰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는 것, 요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포커스를 둔 건 뭐냐면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공급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경기부양책에 들어가죠. 첫 번째는요. 미국 정부에서 강력한 재정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요.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미국이 20년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20년도 4월 달 바로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냐면 2.2조 달러의 경기 부양안이 나오게 됩니다. 2.2조 달러 하면은 느낌이 별로 없을 때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경기 부양안이 7천억 달러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거든요. 7천억 달러를 소수점으로 바꾸면 0.7조 달러죠. 그때도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부양책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진 다음에 한 달 만에 나온 정책이 2.2조 달러의 부양책이 나온 겁니다. 그때의 3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2020년도 12월에는요. 조금 더 풀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요. 9천억 달러를 추가로 주게 됩니다. 0.9조 달러죠. 그 이후에 21년도 3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1.9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이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들으시면 몇 조 달러라는 게 되게 약해 보인다는 느낌이 생기죠. 이렇게 많은 부양책을 썼는데 더해볼까요? 2.2조에다가 0.9조를 더하면 3.1인가요? 거기에 1.9조를 더하면 5조 달러만큼 부양책을 쓴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5조 달러만큼 재정 부양을 해준 건데요. 이렇게 뿌려진 돈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양을 할 수 있는데 부양책의 방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금액도 컸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되게 직설적이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일반적인 경기부양책은요.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은 실업자들이 고용이 되는 거죠. 채용이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하게 되죠. 보통 부양책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는 어떻죠? 인프라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어봤자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사람들한테 이 큰 금액 중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현금으로 보내주기 시작을 하면 현금이 사람들의 주머니에 꽂히기 시작을 하죠. 지갑에 딱딱 꽂힐 겁니다. 그러면 지갑에 꽂히게 되면 어떨까요? 주머니에 돈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을 잡아서 밖으로 뺀 다음에 쓰기 시작하면 돈을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다시 정리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하게 하는 부양책과 직접 캐시를 밀어줘가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소비를 하게 만드는 부양책, 어느 게 소비를 더 강하게 부양할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 부양책을요, 앞서 말씀드렸던 5조 달러 중에서 상당 부분을 그런 부양책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럼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폭발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주잖아요. 정부가 돈을 줄 때는요, 국세, 세금을 걷어서 주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줍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와 가지고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빌리는 과정에서 시중에 있는 돈을 정부가 다 빨아들입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모자라게 되겠죠. 그죠? 그럼 돈이 모자라게 되면 금리를 돈의 값이라고 합니다. 돈의 공급이 줄어들면 돈의 값인 금리가 올라가겠죠. 정부가 돈을 다 빨아들이니까 돈이 모자라서 더 높은 이자를 부르지 않으면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과감한 부양책을 쓰면 실물 경제에 돈이 오히려 모자라지면서 금리가 뛰는 부작용이 생기곤 해요.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동원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양적 완화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서 5조 달러 가까운 돈을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돈이 모자랐는데, 빨아들여서 돈이 모자랐는데 여기에 돈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도 안정이 돼 있었죠. 금리가 낮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조금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팽창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금리도 낮습니다. 그럼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투자 자산의 가치가 막 올라갑니다.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소득도 생겼는데 부동산 가격도 뛰고 주가도 뛰면 기분이 좋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가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 그래프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이 그래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2023년 이후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추이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프 기울기로 보면 Y골 한 0.5x 정도의 그래프 기울기로 쭉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근데 한순간 움푹 팍 뭐가 들어갑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 이 소비가 팍 위축이 돼버린 거죠. 무언가 V자로 확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찍혀서 내려갔을 때 맨 밑바닥에서 어마어마한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부양책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 밑으로 주저앉던 걸 위로 잡아가지고 위로 획 던지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던질 때 보면은 거의 기울기가 Y골 한 2x 정도로 던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소비가 팽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죠. 만약에 2013년부터 그 파란 선을 쭉 따라가 본다면 코로나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 소비를 했을까라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한번 쭉 마음속으로 한번 빨간 선을 긋고서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러면 쭉 따라가 보면 Y꼴 0.5x로 계속 그려나가잖아요. 끝쪽에 닿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점보다 아마 파란색 점의 끝쪽 있죠. 그게 훨씬 더 높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 때문에 소비가 원래 코로나 사태가 없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소비가 늘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공급이 어렵습니다. 근데 소비가 폭발을 했죠. 그럼 공급은 줄었는데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없고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랐죠. 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물가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누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파수꾼, 물가 잡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중앙은행인 미국 연준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연준이 굉장히 방만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선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파란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뭐 오르다 내리다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중간에 보면은 빨간색 선이 밑으로 수직으로 확 내리꽂히는 게 보이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불황이 찾아와서 사람들의 소비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가 주저앉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전후해서 한번 보시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그 확 내려가기 전을 보시면요, 미국은 2% 정도의 물가 상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 정도에서 선을 한번 쭉 그어 보시죠. 그 이전엔 이 빨간색 선이 2% 위에서 놀던 적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물가 목표치인 2% 위에서 빨간색 선이 존재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훅 수직으로 주저앉은 이후의 그림을 보시면 2% 선보다 물가가 위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죠. 살짝 고개를 들다가도 무슨 두더지 게임처럼 딱 맞고 내려오고, 살짝 고개를 들고 딱 맞고 내려오고, 딱 맞고 내려오고, 이거를 몇 차례 반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생각보다 2% 위로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걸 봤죠. 되려 물가가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가려고 한 적도 있었죠. 2015년에 보면은 맨 밑바닥에 0% 밑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전 세계가 일본 된다, 이런 고민을 했겠죠. 디플레이션 불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 공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어마어마한 불황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당연히 가졌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불황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뿌렸더니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오던 초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10년간 제대로 물가가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고개를 들다가도 금방 주저앉고, 고개를 들다가도 금방 주저앉고,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들고 있지만 금방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빨간색 선이 올라가잖아요. 얼마 시차를 두지 않고 파란색 선이 따라 올라갑니다.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2021년도 이후의 그래프를 보시면 물가가 빠르게 올라오는데도 미국은 제로 금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뒤늦게 빠르게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예, 뒤늦게 출발했던 겁니다. 약간 어떤 느낌으로 느끼시면 되냐면, 우리 이제 횡단보도 건널 때 보시면 이게 횡단보도 앞이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가는데 내가 건너야 되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켜진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건널까 말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아이 모르겠다 뛰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마지막에 엄청나게 뛰어요. 전력 질주하는 거죠. 건너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천천히 조금이라도 뛰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았어도 될 걸, 헉헉거리지 않았어도 될 걸,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뜁니다. 초기에 잡았으면 어쩌면 호미로도 막을 수 있었던 걸 지금은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